저는 한국 IBM의 나병준입니다. 현재는 그 에이펙에서 그 큐레이터 타이거 팀의 테크 SME로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는 한국 지역을 포함해서 에이펙 전체, 그다음 일본을 포함한 제이펙 전체 지역에 대한 큐레이터 테크 기술을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우선 그 2014년도에 그 있었던 일부터 시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레이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놀라셨던 그런 일 중에 하나였는데, 2024년도에 이제 IBM과 팔로알토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제 사스 솔루션,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갖고 있었던 사스 솔루션이 이제 그 팔로알토로 이제 매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스 오퍼링이 이제 팔로알토로 이제 매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큐레이터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 전략상으로 이제 서로가 파트너십을 맡게 된 거고, 큐레이터 현재 그 주력 사업인 온프레임은 현재 IBM이 계속 남아서 변함없이 그 고객분들에게 기술 지원과 새로운 로드맵을 계속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IBM은 온프렘에 대한 모든 지식 재산권과 그다음에 로드맵을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사용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고려하시고 계시는 큐레이터의 온프렘에 대해서는 별도의 엔드 오브 라이프라든지 엔드 오브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절 계획된 부분이 없습니다. 현재 시중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들은 일절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IBM은 현재도 그 온프렘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기술 지원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온프렘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게 있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자면, 어, 그 온프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물리적인 어떤 서버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물리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물리 서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온프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리 서버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라이센스를 직접 소유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큐레이터를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매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피지컬 서버에 설치를 한다라든지, 온프라임에 설치를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버추얼에 설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에 설치한다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올해 2026년도에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AI 기반으로 올해 이제 큐레이터를 이제 강화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AI 기반으로 그 큐레이터 기능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성능 검색이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개선 부분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부분들, 그다음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 큐레이터가 SIM으로서 또 위협의 탐지라든지 분석 쪽에 중점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어떻게 쉽게 또 빠르게 조사를 할 수 있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과 경험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어떤 부분들이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제 1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작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도 2025년도 정도까지 전달되었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요약장표인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 몇 가지 이제 그 요약돼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 그 왓슨넥스라고 불리는 IBM의 AI 플랫폼을 이용한 조사 도우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인베스티게이션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왓슨넥스 AI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조사 기구를 이제 큐레이터의 앱으로 이제 집어넣어 설치할 수 있는 앱으로 이제 설치해서 사용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건 뒤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UBA라고 이제 잘 아시는 유저 비헤이비어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사용자 이상징을 탐지하는 기능들을 엔티티 레벨까지 이제 포함시켜서 이제 UEBA라고 하는 부분을 확장한 부분이 이제 작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티어드 스토리지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 티어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큐레드의 스토리지를 핫 스토리지와 웜 스토리지로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SSD 기반의 빠른 이제 디스크를 갖고 있는 이벤트 프로세서를 핫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좀 용량은 크지만 좀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HDD를 이제 대량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 노드를 웜 스토리지라고 만들어서 이것들을 이제 그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이야기하는 건데 과거에는 큐레이터가 이제 이런 스토리지 구별 없이 한 통으로 스토리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빠른 SSD 장비가 있어도 느린 HDD 쪽에서 오는 데이터의 검색 속도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SSD의 장점을 누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핫스토리지, 웜스토리지 구별을 해서 사용자가 정한 지정 내 지정한 기한 내에 데이터는 전부 다 핫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6개월 이후의 데이터는 모두 웜스토리지로 옮겨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6개월 이후의 데이터는 모두 이제 웜스토리지로 자동 이동하는 형태로 그렇게 구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SSD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이제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올해 내가 1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뭐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기간 데이터들은 모두 웜스토리지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그 장기간 보관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룰 버저닝 기능도 새로 추가가 돼서 지금은 아시겠지만 예전 버전의 큐레이터는 우리가 룰을 수정할 때마다 최신 상태만 알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왜 바꿨는지에 대한 이제 룰 관리 기능이 안 돼서 이거를 엑셀표로 따로 관리하시는 고객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룰 버전의 기능이 나와서 사용자가 이제 변경을 할 때마다 이제 어떤 노트, 로그를 기록에 남기게 되고 언제든지 과거의 시점으로 그 노트가 남긴 어느 시점으로든지 회귀가 가능한 형태로 그렇게 관리가 가능한 룰 버전의 기능이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뭐 LVM 지원 기능이라든지 뭐 파일을 패칭 기능이라든지 하는 그런 기능들이 새롭게 나와서 사용자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기능 중에서 우선 마스넥스에 대한 말씀을 조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이제 AI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AI가 새롭지는 않고요. 그 올해 이제 RSA에서도 이제 핵심이 된 부분은 바로 에이전틱 AI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에이전틱 AI는 아니고 다른 이제 과거에 나왔던 내용인데 사실 지금 이제 큐레이터 쪽에서도 이 에이전틱 AI나 아니면 MCP에 관련된 내용들을 큐레이터와 연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릴리스가 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리 버전 EAP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AI를 왜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고 그걸 분석할 사람들은 부족하고 공격자들이 AI를 써서 더 많은 이제 그 노이즈를 일으키다 보니까 점점 더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건 이겁니다. 현재 이제 레벨 1 인력이 있고 레벨 2 인력이 있는데 이게 3대1 정도 비율이라고 해요. 이걸 AI를 써가지고 레벨 1 인력과 레벨 2의 비율을 한 5대1 정도로 바꾸겠다라는 목표가 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가 있겠죠. 왜 AI가 나오는데 레벨 1 인력이 줄어야 되는 게 늘어나느냐?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레벨 1 인력, 이 AI가 들어온 이후에 레벨 1 인력은 이 AI 이전 레벨 1 인력과 하는 일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레벨 1 인력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오탐 처리, 그 다음에 트리아지,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다음 기본 분석, 이런 부분들이 이제 레벨 1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어떤 업무라고 한다면 그 업무들은 이제 AI가 대부분 이제 대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기계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야 될 부분은 AI가 대체를 하고 이 새롭게 정의되는 레벨 1, AI 시대에 새롭게 정의되는 레벨 1은 사실은 여기에 레벨 2의 많은 일들을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새로운 레벨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레벨 1은 AI와 함께 일을 하면서 과거에 레벨 2가 사실 담당했었던 많은 일들의 상당 부분을 가져와서 좀 더 고급화된 레벨 1 인력이 일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새롭게 정의된 레벨 2는 오히려 옛날에 레벨 3가 했던 어떤 그런 트레이드 헌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AI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해서 좀 더 소수의 인력으로도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AI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제 새롭게 정의된 업무 속성의 레벨 1 인력이 많은 부분 차지할 거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일들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거다, 더 정확하게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을 따라하기 위해서 이제 큐레이터도 이제 여러 가지 AI에 대한 기술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말씀드릴 부분, 이 큐레이터 AI 어시스턴트는 많은 이제 AI 기술 중에서 컨버세이셔널 AI라고 해가지고 자연어를 이해를 하고 문맥적 컨텍스트 대화가 가능한 형태의 AI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큐레이터는 사실은 모든 핵심이, 모든 룰이나 아니면은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 어떤 위험 상황들을 탐지를 해내고, 탐지된 위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된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담당을 해야 될 일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갖다가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펜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오펜스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룰 때문에 이게 탐지가 됐는지,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 내부의 대체적인 자산들은, 그다음에 어떤 사용자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먼저일 텐데, 그런 파악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먼저 사람 이전에 이 인베스티게이션 어시스턴트가 담당을 해서 사용자에게 우선 요약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펜스가 발생했을 때 오펜스에 대한 요약 정보를 먼저 사람이 조사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고, 조사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쇼텀 레커멘데이션과 롱텀 레커멘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과 단기 계획을 이제 제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챗GPT처럼 채팅을 통해서 어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서 질문하고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지금 얼리 버전으로 나온 기능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AQL 쿼리 기능, AQL 행성 기능과 설명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이런 새로운 창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AQL 쿼리 행성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연어로 내가 원하는 쿼리를 이제 타이핑을 하면 그 쿼리를 생성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쿼리를 생성을 하고, 요 쿼리 생성 기능을 크게 두 가지 유스 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복잡한 AQL 쿼리를 사용자가 이제 직접 이제 편집하지 않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이제 만들어낸 기능이 1번 있고, 두 번째 기능은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되는 IOC 기능이 있을 때 그 IOC 정보들을 가지고 이 AQL 생성기에 집어넣어서 스레 헌팅을 위한, 그러니까 새롭게 위협 헌팅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사용하시려면 방법은 사실 되게 간단한데요. 우선 이 앱 자체는 이제 앱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 익스체인지에 가셔서 이 인베스트 어시스턴트 앱을 받으셔서 요걸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용하기 쉬운 큐레에 설치를 하고, 이제 이거를 돌리기 위한 이제 왓스넥스가 필요한데, 왓스넥스는 어디 있냐면 이 IBM 클라우드에 떠 있습니다. IBM 클라우드에 떠 있는데, IBM 클라우드에 가보시면 왓스넥스.ai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왓스넥스에도 서비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왓스넥스의 오케스트레이션이 아니라 왓스넥스 AI를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가셔서 새롭게 프로젝트 아이디와 이제 키를 생성하신 다음에 생성하신 프로젝트 아이디와 키를 이 왓스넥스에 집어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 비용 때문에 이제 걱정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사용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그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 사스에 있는 사스 형태의 AI 사용에 불가능하다. 우리 회사는 사스 형태 AI를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다. 이런 회사들을 위해서 별도의 온프렘 버전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기 위해서 마스넥스의 온프렘 버전이 필요하다는 게 조금 함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만약에 마스넥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 프로젝트를 끼워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온프렘도 가능하고 사스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한 데모가 있어서요. 이거를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많이 이제 오고 있죠. 이제 데이터 중에 데이터를 이제 멈춰놓고 이제 오펜스 창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이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펜스 창에 가서 특정한 이제 오펜스를 이제 클릭을 이제 하겠죠. 그래서 오펜스 형태의 내용을 보고 이 오펜스에 가시면 왓슨엑스다 서머리라는 앱이 생깁니다. 이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예, 현재 지금 화면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팝업 창이 뜨는데 새로 신규 버전 같은 경우는 옆에서 오른쪽 창에서 창이 튀어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썸머리가 나오죠. 썸머리가 나오고 이 썸머리 창에 보시면 기본적인 디스크립션과 익스텐드 디스크립션이 나옵니다. 이건 내용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IOC들은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우리 시스템에 어떤 게 이 IOC 영향을 받고 있어?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큐레이더 내부에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어디 자산들과 어느 IP들이 어느 네트워크 내용들이 현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준 거고 여기에 관련되는 마이터 프레임은 뭐가 있지라고 질문 던진 거죠. 그랬더니 마스넥스가 이게 내용 잡을 보고 어떤 특정한 AI 창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마이터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들이 이 고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그런 이제 데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넥스의 아이벤 클라우드의 창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UEBA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UEBA는 작년 8월에 출시가 됐고요. 이 UEBA는 전에 이제 사용하고 계시던 UBA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쓰던 UBA는 사실 사용자 기반으로만 운영을 할 수 있었고, 물론 일부 변칙적으로 이제 IP를 집어넣어서 운영할 수 있었지만 좀 불편함이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지 말고 직접 엔티티도 우리가 UBA처럼 동일하게 이상징으로 탐지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UEB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엔티티, 비헤이비어 어널리틱스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유저라고 하는 건 기존과 동일하게 이제 내부 사용자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엔티티는 내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P를 가지고 있는 IP나 호스트네임을 갖고 있는 내부의 자산이 기반이 되고 우리가 사용자가 갖고 있는 사용자 이상 징후라고 한다면 주로 어떤 사용자의 정보 유출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사용자의 어떤 이상 뭐 접근 행위라든지 뭐 어떤 이상 뭐 개인정보에 대한 이상 액세스 행위에 대한 탐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UBA라고 진행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의 유사한 유스 케이스를 엔티티에 적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어떠한 그 그룹핑을 피어 그룹 분석을 통해서 어떤 자산 집단을 만들어내고 자산 집단 간에 어떠한 네트워크 이상 트랜지션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확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요즘 얘기하는 레이터럴 무브먼트 같은 것들을 탐지할 수 있게 되고 이 자산 간의 레이터럴 무브먼트를 탐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특정한 서버존에서 다른 어떤 데이터 존으로 네트워크가 한 번 흐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트랜지션이 발생한 내용들을 확인한다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우리 사유자 존에서 원래 유사한 랜섬웨어가 감염이 되고 유사 랜섬웨어와 관련돼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트랜지션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탐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엔티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유스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이 내부 자산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자 정보와 자산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 자산은 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자동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기능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UBA를 쓰시던 환경에서는 이 앱을 그대로 UEBA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최소 지원하는 큐레이터 버전이 있긴 합니다만 최소 지원하는 큐레이터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전제하에 UBA를 언제든지 UEBA로 바꿀 수가 있고 UBA가 과거에 번들로 제공이 된 것처럼 현재도 번들로 제공되고 있죠. 이 UEBA도 마찬가지로 번들로 제공이 된다. 그래서 추가 별도의 어떤 라이센스 비용 없이 바로 이제 UBA 사용자 기반과 더불어서 엔티티 사용자 이제 IP 기반의 호스트네임 기반의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처럼 사용자 IP가 있고 그다음에 IP가 있고 이 IP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마찬가지로 이제 서로 매핑이 돼서 상호 간에 이 사용하는 이제 특히 클라이언트 기반으로 보게 된다면 어느 클라이언트의 어느 사용자가 이상 징후를 많이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세션 마치고 질문 창에 있는 걸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7.5의 이제 현재까지 발표됐던 새로운 기능들과 중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7.6 버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큐레이더가 거의 한 2년, 3년 동안 새로운 버전 업그레이드 없이 업그레이드 패키지라는 내용으로 계속 이제 버전을 내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이
UP14 이고 UP15가 아마 그 출시가 됐거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 UP15가 이제 마지막 업그레이드 패키지 버전이 됩니다. 7.5 버전의 마지막 업그레이드 버전이 UP15가 되게 될 거고요. 새로 나오는 버전은 이제 7.5를 떼고 7.6으로 새로운 버전으로 릴리스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올해가 한 상반기 정도, 상반기 그러니까 한 6월 정도, 6월 말이나 7월 초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7.6 버전은 이제 기존의 큐레이터 이제 7.5 버전과 다르게 이제 OS도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이 버전에서는 이제 그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많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어택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택 타임라인은 이제 이따가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거라 이제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펜스가 있는데 오펜스들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펜스들을 추적을 하다 보면 유사한 오펜스들이 많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이제 큐레이터 오펜스 기술이 이제 발생한 이벤트들을 한 달은 묶어주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요게 이제 운영하시는 환경이랑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일부러 이제 꺼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그 오펜스가 이벤트들을 대량으로 합쳐서 어떤 경보 하나를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요즘 노이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유사한 오펜스들이 또 계속 많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분석을 할 때에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택 타임라인이 이제 이 7.6과 함께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요즘 그 큐레이터가 과거에 상대했던 대부분의 로그들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로그들이었잖아요. 길어봐야 이제 웹서버 로그 정도. 웹서버 로그라든지 프락시 로그라든지 방화벽 로그라든지 IPS 로그들이 대부분 주였다고 한다면 요즘에 이제 그 큐레이터가 상대해야 될 로그들은 클라우드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API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트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다 보니까 큐레이터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기술로는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그 속성값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한계를 이제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멀티밸류 CEP라든지 인베디드 CEP 같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복잡한 형태의 CEP들, 특히 제이슨에서 데이터를 끊어낼 때에 어떠한 그 CEP들을 갖다가 좀 더 이거를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양이 많고 여러 가지 밸류를 합쳐야 의미 있는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들, 클라우드에 그런 게 많잖아요. 제이슨 형태의 파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커스텀 프로퍼티를 끊어낼 수 있도록 그 멀티밸류 커스텀 프로퍼티라고 하는 기능들을 7.6 버전부터 소개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속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인베디드 CP라든지 그다음에 CP에 대한 여러 익스프레션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 조정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이제 성능에 대한 크게 걱정 없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큐레이터는 원래 그 기본 디폴트로 두 개의 시스템을 가지고 HA를 구성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HA 구성이 온프렘에서는 잘 돌았는데 불행하게도 AWS라든지 애저라든지 구글 같은 데서는 큐레이터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 큐레이터 자체에 빌트인된 HA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AWS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HA를 구성을 하려면 큐레이터 고유의 HA 기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람다라든지 이런 이제 AWS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HA를 구성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한 람다 스크립트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이 7.6 버전부터는 공식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HA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AW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애저 같은 데서 큐레이터를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이 그 환경에서도 별도의 어떤 그런 별도 작업 없이 그냥 큐레이터 자체의 기술만 가지고 HA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사실은 어플라이언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셔서 요 소식이 조금 뭐 좀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 JPEG을 운영을 이제 담당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아세안이나 인도 쪽 그다음에 이제 호주 쪽의 환경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어플라이언스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커스텀 하드웨어에 이제 큐레이터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형태가 대부분 주라고 한다면 거의 90% 이상이 그런 환경으로 한국은 되어 있는데 반대로 다른 나라는
어플라이언스를 구매해서 쓰는 환경이 거의 70에서 80% 이상이 IBM의 어플라이언스를 구매해서 쓰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뭐 싱가포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이런 곳들은 어플라이언스 고객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호주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도 쪽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IBM 어플라이언스를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어플라이언스가 M7 기반의 어플라이언스였다고 한다면, 새롭게 M8 기반의 어플라이언스가 나오고, 한국에서는 좀 영향을 받는 고객분들이 이제 Q&I를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이 영향을 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I가 기존에 이제 M7 어플라이언스 기반이었다고 한다면, 새롭게 나오는 Q&I 어플라이언스는 M8 기반의 새로운 어플라이언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제가 특히 이제 어플라이언스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큐레이더는 어플라이언스를 구매한 고객한테 5년 이상 기술 지원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5년 동안 기본 기술 지원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새로운 어플라이언스가 나왔던 얘기는 다시 이제 올해 이제 6월부터 새롭게 어플라이언스 출시되는 올해 상반기 끝 이제 EQ 하반기부터 다시 추가로 5년 동안 기술 지원이 이루어진다. 즉 그 얘기는 5년 동안은 큐레이더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혹시 또 아직도 불안해하시는 고객분들이나 파트너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기능 소개로서 어택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어택 타임라인은 UP15에 포함이 돼서 작년 12월 정도에 나올 예정으로 돼 있었었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보더라도 저희 그 개발팀이 조금 좀 미쳐서 날뛰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이제 작년 UEBA라든지 이제 AI 기능 같은 걸 보게 되면 상당히 빠른 시기에 출시가 됐거든요. AI 기능이 5월에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UEBA가 8월 달에 출시가 됐는데, 조금 이례적으로 빨리 출시가 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발팀 사람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예,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리가 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 타임라인은 이제 올해 작년 말에 UP15에 이제 포함되지 않고 UP15도 이제 올해 초로 밀렸죠. 그래서 약간 새로운 기능 발표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새로운 기능을 몇 번째 발표를 했으니까 좀 이제 제품의 안정성에 좀 중점을 두자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어택 타임라인은 이제 7.6 버전에 출시가 이제 포함이 돼서 올해 올해 Q2죠. EQ 말쯤에 나올 예정으로 그렇게 나온 기능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기능이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수계의 오펜스를 가지고 공격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과거에 제가 이제 UAX 말씀을 아마 드렸을 때도 약간 유사한 그런 이제 말씀을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UX에 있는 어택 타임라인은 사실은 이제 복수계의 오펜스라기보다 어떤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케이스 내에 어떤 노드 간의 연결성을 찾는 그런 이제 어떤 크로니클 분석의 죄송합니다. 크로니클 분석에 가까웠잖아요. 근데 이 어택 타임라인, 이 큐레이더에 포함되는 어택 타임라인은 이제 하나의 오펜스가 아니라 복수 개의 오펜스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요즘 이제 공격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유사한 오펜스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유사한 오펜스들을 분석가분들이 일일이 따라가면서 다 일일이 이거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기가 사실은 여러 가지를 시간적인 어떤 여유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펜스를 여러 개를 사용자가 찍어서 이것들 한 번에 이게 어떤 형태의 스토리 라인이 있었는지를 좀 분석을 해라라고 할 때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넣고 분석을 하게 되면 오펜스를 쭉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오펜스라는 집합 안에서 연관성을 찾고, 예를 들어서 같은 소스에서 발생했다, 같은 공격 기법에서 발생을 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유사한 어떤 대상을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연관 분석을 하면서 이 안에서 뭘 찾아내냐면 마일스톤을 찾아냅니다.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특정하게 기존에 있던 어떤 움직임에서 특징적으로 다른 형태로 분기가 되는 시점에 보이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갑자기 같은 대상을 공격하고 있었던 어떤 IP가 있었는데 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른 IP가 공격에 참여를 했다라든가, 공격 기법 이벤트가 좀 더 변화했다라든가, 이러한 어떤 사용자가 눈으로 보더라도 좀 얘가 좀 바뀌었는데 라고 느낄 만한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서 얘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창기 기능은 이제 왓슨 없이도 이 큐레이더 내부에 고유한 기능을 엔진만 가지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치면은 여태 타임라인도 여러 가지 페이지들이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데 페이지가 이제 이제 계속해서 발전될수록 점차적으로 왓슨 X의 기능 연동을 요구하는 그런 기능들이 생길 거다라고 현재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시보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큐레이더 안에 오펜스 요약 차면이 이제 별도로 만들어지고 오펜스를 클릭해서 여태 타임라인을 이제 호출하게 되면 여태 타임라인이 이 오펜스들의 정보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9월 달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2025년 9월 9일에 이런 내용들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2010, 오늘 2025년 10월, 9월 10일에는 약간 내용이 변했어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에 새로운 사실이 발표된, 새로운 내용들이 확인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오펜스의 아이디들에 대해서 마일스톤을 찍음으로써 사용자가 어떤 형태로 공격이 이루어졌구나, 공격이 어떤 방식으로 전파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이 어택 타임라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보신 것처럼 2012년 이제 1월 달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QL 생성 기능이 이제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택 타임라인이 나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셜 페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DR 기능이 좀 추가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서의 HA 기능, 그다음에 멀티밸류 CEP 기능,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이제 2026년 이제 상반기에 발표 예정을 생각한다면 향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협 인텔리전스 부분에 대한 인리치먼트 기능이라든지 기타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또 UEBA에 대한 확장 기능도 있고요. 자, 그런데 특히 이제 그 엔티티에 대한 머신러닝은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엔티티에 대해서는 UEBA 안에서 현재 룰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머신러닝은 유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하반기에는 엔티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머신러닝을 지원할 거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삼고 있고요. 한 가지 중요한 이제 발표가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요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현재 이제 IBM 엑스포스가 위어 피드로 큐레드에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2024년도 팔로알토 파트너십 말씀드리면서 그 사스가 넘어갔다고 했는데 사스 넘어갈 때에 엑스포스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엑스포스 연구소 자체는 IBM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엑스포스의 피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익스체인지 서비스는 팔로알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이제 팔로알토에서 이제 이후에 엔드업 서비스를 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IBM 이제 큐레이터를 위한 그런 피드 서비스를 어떻게 받느냐 고객분들에게 그 이제 하반기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엑스포스 피드 대신에 GTI가 피드 서비스로 제공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구글이죠. 그래서 구글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 구글 인텔리전스 서비스도 엑스포스를 현재 큐레이터 고객분들이 큐레이드에서만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SIM에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신고객분들에게 피드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것처럼 이 구글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제공될 거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별도로 크게 뭐 변경을 하시거나 이렇게 뭔가 변화 작업을 뭔가 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은 별도로 없고 모든 작업들이 대부분 백엔드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전화 혹은 IBM으로부터 피드 서비스가 이제 엑스포스에서 구글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공지 정도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연동에 대한 로드맵들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이제 로드맵 중에서 NTA, 네트워크 트래픽 어널리시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기능들이나 새로운 이제 위협 헌팅 대시보드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들이 추가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계속해서 앱도 발전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큐레이더의 이전에 어시스턴트 앱이라고 불렸던 게 이름이 큐레이더 허브로 바뀌어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이 큐레이더 허브 안에는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시는 지금 사용하신 큐레이더가 외부 인터넷으로 엑스포스에 연결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앱이나 컨텐츠 업그레이드 뉴스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쓰는 큐레이더 허브가 있고 이 큐레이더 허브 앱이 앱을 통해서 이제 IBM 엑스포스 쪽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만약에 오토 업데이트를 켜놓으시게 되면 컨텐츠 업데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애플리케이션에 새로운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신규 설치를 얘가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신규 설치는 사용자가 이제 선택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이건 환경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미 설치해 놓은 앱이나 이미 설치해 놓은 패키지에 대한 자동 업데이트는 내가 그 허브 앱에서 오토 업데이트를 이네이블 시킴으로써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소아 고객분들도 일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소아에 대한 내용들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레드 소아도 마찬가지로 그 XIM과 동일하게 AI 기능을 이제 그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아는 요즘 소아를 AI가 나오는데 꼭 써야 되나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에이전트 AI를 도입하려는 이제 움직임들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에이전트 AI 도입하면은 소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같이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봤더니 에이전트 AI는 모든 디바이스마다 준비를 다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만약에 에이전트 AI로만 순수하게 하신다고 하면 SIM이나 소아에서만 에이전트 AI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용하고 계시는 방화벽이나 IPS나 다른 많은 시스템들에 대한 에이전트 AI도 다 준비를 하시거나 그들이 제공한 AI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에이전트 AI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연동 작업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힘든 작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이브리드 형태입니다. 뭐냐면 이런 심미나 스와처럼 중요한 우리 시스템들에게는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자동화를 많이 시켜놓고 실제로 내가 연동해서 자동 작업을 해야 될 방화벽이라든지 그다음에 IPS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그냥 소화를 통해서 연동하시는 게 훨씬 노력도 덜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쓰기 때문에 추가로 늘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중앙에서 에이전틱 AI가 판단을 하고 이 에이전틱 AI가 내린 지시는 소화가 받아서 오퍼레이션을 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연동을 다 에이전틱 AI를 통해서 다 하고 다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투자 대비 효과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나중에는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중앙 시스템들만 에이전트 AI를 사용을 하고 다른 연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화를 통해서 연동함으로써 빠르게 연동해서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소화는 과거에 그러면 12여 개월 동안에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했느냐?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로우 코드 통합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파이썬을 잘 모르더라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펑션을 만들거나 인테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북 라이프 사이클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분석과 사고 및 작업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생겼는데, 사실 그 소화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우리 시스템들을 더 많이 더 잘 연동시키느냐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될 거잖아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플레이북을 어떻게 우리가 쉽고 빠르게 또 자주 업데이트하고 바꿀 수 있느냐가 아마 그 플레이북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이 될 텐데 이 플레이북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이제 그 플레이북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연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 소아가 풀어내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중에 중요한 내용으로서 AI 리스판스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큐레이터 SIM은 인베스티게이션 어시스턴트라고 했는데 이제 소아는 리스판스 어시스턴트인 거죠. 예, 대응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소아에서 AI 기능을 왜 필요하느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우선 그 인시던트가 만들어졌는데 인시던트에 대한 요약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시던트 안에 어떤 아티팩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아티팩트에 대한 분석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는 게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티팩트는 첨부 파일 분석을 이제 스캔하고 분석하는데 현재 10가지 이상의 파일 포맷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현재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인스턴트 데이터, 플레이북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한 기능이 이제 필요하겠죠. AI니까 똑같이 채팅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플레이북에 대한 추천 기능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플레이북을 이제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현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 인스턴트가 올라왔을 때 큐레이터의 오펜스 요약 기능과 유사하게 케이스의 요약 기능이 필요합니다. 큐레이터 요약 기능이 있는데 왜 소아에 또 있느냐? 소아는 물론 대부분의 인시던트를 SIM에서 받긴 하지만 이메일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소아가 인스턴트를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심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에도 요약 기능이 필요한 거죠. 소아에서 AI를 통한 어떤 인스턴트 요약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인스턴트에 붙어 있는, 특히 이제 케이스에 붙어 있는 아티팩트 중에서 첨부 파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스크립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형태일 수도 있는데, 현재 10가지 정도의 파일에 대해서 스캔하고, 이게 어떤 내용의 파일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뭐 악성 파일인 건지, 아니면 뭐 사용자 권한을 뭐 침해하는 파일인 건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 AI가 이제 해석을 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북을 만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냐면, AI한테 내가 이런 형태의 플레이북이 필요한데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답을 주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현재는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어떻게 이제 바꿀 거냐면, 그 AI를 통해서 플레이북을 이제 상당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향후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AI 추천 기능, 플레이북 추천 기능까지는 이제 AI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특정 부분에 대해 현재는 특정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떤 컴포넌트 위주로 현재 추천을 한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워크플로우 전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플레이북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요소들의 플레이북을 결합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플레이북에 대한 여러 요소들을 이제 통합적으로 답을 줘서 사용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플레이북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제공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이제 12여 개월 동안 뭐 90개 이상의 새로운 업데이트를 추가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우 코드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펑션이라든지 새로운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연동 작업을 할 때에 보통 이제 파이썬 의존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파이썬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API 정보 같은 걸 여기다 집어넣고 내 인증 정보 같은 것만 이제 밀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자기가 펑션을 만들어내거나 파이썬을 만들어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이터 프레임워크상의 정보를 가져오는 펑션이 필요한데 마이터 프레임워크 홈페이지와 연동 정보만 갖고 이 로우 코드 프레임워크에 그 정보만 밀어넣고 이제 크리에이션을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커넥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 커넥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떤 그 펑션 어떤 커넥터를 만들거나 펑션을 만들 때 굳이 개발자가 없더라도 살짝 조금의 어떤 그런 이제 스크립팅 정보와 로우 코드를 이용할 수만 있으면 대부분의 기술들을 우리가 API만 정보만 갖고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다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요게 이제 뭐냐면 2025년 12월 달에 새로 사인된 이제 사인서입니다. 뭔 사인서냐면 IBM이 향후 5년 동안 또 기술을 또 할게.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2014년에도 나왔고 2005년짜리가 나왔고 2015년에도 5년짜리가 나왔고 또 올해 그러니까 2016년이죠. 2025년 초에도 나왔고 2025년 말에도 12월 달에도 나갔습니다. 원래 2016년 판인데 왜 10월에 냈냐면 혹시 또 고객분들이 계속 또 새로운 정보를 요청을 하고 계셔서 2025년 12월에 2026년용으로 이제 레터를 만들어내게 된 거고요. 요건 이제 IBM이 VP가 직접 서명을 한 거고, 이제 고객분들이 절대 큐레이더 쓰시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의 어떤 서포트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레터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따로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한국형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의 공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저희 저희 기술 지원 담당하고 있는 저희 IBM의 저희 기술 지원 파트너사나 저나 오늘 IBM 영업분에게 연락 주시면 요 레터를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식의 공문도 요 레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부분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저희 프로그램 매니저가 꼭 이거 해달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아이디어 포탈 이제 링크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슬라이더 사용하시면 심이나 소아 제품 이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그래도 계속 있으시잖아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떤 불편함이 있으실 때 절대로 그냥 참지 마시고 외산 제품이니까 이거 안 고쳐주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꼭 여기다가 이 아이디어에도 올려주십시오. 저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서 저에게도 물어보거든요. 이게 먼저 어떤 고객이 올리게 되면 이 배경은 뭐고
이게 어떤 형태의 유스 케이스를 필요로 하는 거냐라고 해가지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의견을 올려서 실제로 고쳐진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불편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실 때 절대로 그냥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뭐 안 되겠지 하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꼭 요 아이디어 포털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제 의견 올려주시거나 저 의견 올리기 좀 힘드시다라고 하시면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대신 아이디어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들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